지금 당신의 발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책상 아래입니까? 아니면 소파 위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리스의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렸던 그 길입니다. 혹은 1950년대 영국의 차가운 새벽 숲길, 반항적인 눈빛의 소년 스미스가 기성세대를 비웃으며 달렸던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새벽 4시 도쿄의 한적한 거리를 묵묵히 달리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달리기란 단 한 번도 단순한 스포츠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권력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으며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예술가의 필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땀을 흘리는 러너가 아닌 인류의 오래된 유산을 이어받은 철학적 수행자로 초대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하고 본능을 깨우는 삶의 밀도를 높여주는 러닝 큐레이터,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가장 인문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뛰게 할 러닝 모티베이터 Y러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모쿠렌스, 달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우리는 왜 달릴까요? 왜 인간은 굳이 그 고통스러운 행위를 자처하며 그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세계적인 명저들을 텍스트로 삼아 러닝의 본질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서평이 아닙니다. 문학적 통찰을 최신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으로 검증하는 그야말로 러닝의 모든 것을 담은 종합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분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 위대한 러너들을 만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만날 인물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달리는 소설가일 겁니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그의 회고록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러너들의 바이블과도 같죠. 하루키에게 달리기는 무엇일까요? 취미? 건강관리? 아닙니다. 그에게 달리기는 지속성의 미학이자 육체 노동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를 책상 앞에 앉아 고상하게 펜을 굴리는 지적 노동자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긴 소설을 쓰는 것은 서바이벌 훈련과 같다. 예술적 감수성만큼이나 체력이 필수적이다. 그는 소설 쓰기를 정신 노동이 아닌 철저한 육체 노동으로 규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 뇌를 쥐어짜는 일.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중력은 무너지고 영감은 말라버립니다. 하루키도 처음부터 러너는 아니었습니다. 전업작가가 되기 전 그는 재즈바를 운영하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고 하루에 담배를 60갭이나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재능이 독성에 중독되어 사라지겠구나. 창작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기 안의 독을 다루는 일입니다. 깊은 무의식의 우물로 내려가 그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일이죠. 그 도끼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강인한 신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10km를 달리거나 1500m를 수영하는 엄격한 루틴. 그에게 달리기는 문학적 재능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이자 작가로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루키의 러닝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0km 지점을 지나면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심장은 터질 듯하며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물리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루키라고 해서 엘리트 선수라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라며 심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루키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프니까 나는 살아있다. 힘드니까 나는 지금 도전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하루키에게 러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러닝의 본질을 기록 단축이라는 외적 성취에서 자기 극복이라는 내적 서사로 재정립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루키가 러닝을 통해 얻는 것은 공백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소설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나요? 하루키는 답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달리기는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언어를 다뤄야 하는 작가에게
침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달리는 시간 동안 확보되는 그 완벽한 고독,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발소리만 존재하는 시간, 하루키는 이것을 치유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는 시간, 이 능동적인 고독이 있었기에 그는 수십 년간 지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루키의 옆에 또 다른 러너를 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거칠고 반항적인 인물입니다. 영국의 작가 앨런 실리토가 쓴 단편소설 장거리 주자의 고독의 주인공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감화원에 수감된 비행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달리기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감화 원장은 스미스를 전국 대회에 내보내 우승시키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합니다. 스미스에게 당근을 제시하죠. 우승하면 가석방시켜주겠다. 하지만 스미스에게 달리기는 하루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에게 달리기는 저항의 서사이자 계급 투쟁입니다. 스미스는 춥고 습한 영국의 숲길을 달리며 생각합니다. 감화 원장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 권위, 위선적인 사회 시스템, 그들을 저들이라고 부르고 자신과 같은 노동계급, 소외된 자들을 우리라고 부릅니다. 달리는 동안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일 뿐이다. 소설의 클라이맥스, 스미스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주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우승입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멈춥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뒤따라오던 주자가 자신을 추월해 우승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감화 원장을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부이자 승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승리를 거부함으로써 스미스는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정해놓은 룰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패배하겠다. 스미스에게 고독은 하루키의 치유적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적 고독입니다. 사회적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치열한 인식의 과정이죠. 어떻습니까? 하루키의 성실한 수행자 같은 달리기와 스미스의 반항적인 투사 같은 달리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달렸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를 통해 자아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키는 작가로서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스미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달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자, 문학적 달리기의 세계를 좀 더 탐험해 볼까요? 이번에는 미국의 작가 조이스 캐롤 오츠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다작 작가로 유명하죠. 그녀의 생산력의 비밀 역시 달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스 에세이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문학적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문학적 발을 움직여라. 오츠에게 달리기는 창작에 막힌 혀를 뚫어주는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뉴저지 프린스턴의 시골길을 달리면서 소설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언덕을 헥헥거리며 올라가는 그 물리적 행위를 소설 속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과 일치시켰죠. 그리고 언덕 정상에 도달해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 꽉 막혀있던 소설의 결말이 떠오르는 경험을 자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츠는 말합니다. 달리는 동안 마음은 몸과 함께 날아오르고 문장의 리듬이 발소리와 팔의 흔들림에 맞춰 뇌 속에서 고동친다. 즉, 신체의 리듬이 언어의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막히는 순간이 있죠? 그때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건 소용없습니다. 오츠의 조언대로 밖으로 나가서 발을 움직이십시오. 발이 땅을 구르는 박자에 맞춰 뇌세포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굳어있던 문장들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달리기는 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제 문학의 숲을 지나 조금 더 거칠고 원초적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의 험준한 협곡 코퍼 캐니언입니다. 여기에는 전설적인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라란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타라우마라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상에 알린 책 크리스토퍼 맥두걸의 본투 레언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이 책은 현대 러닝 문화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맥두걸은 고질적인 발 부상에 시달리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더 이상 뛰지 마세요. 인간의 발은 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타라우마라 사람들은
얇은 샌들 하나만 신고도 수백 킬로미터를 웃으면서 달리는 걸까? 그는 그 해답을 진화 생물학에서 찾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리버만 교수의 지구력 사냥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 인류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간은 단거리는 치타보다 느립니다. 힘은 침팬지보다 약합니다. 수영은 돌고래를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장거리 지구력만큼은 인간이 지구상 최강입니다. 어떤 동물도 더운 대낮에 인간만큼 오래 멀리 달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화의 비밀이 우리 몸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털이 없습니다. 대신 온몸에 땀샘이 있죠. 달릴 때 발생하는 열을 땀으로 배출해 천을 조절하는 냉각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털 많은 동물들은 뛰다가 천이 올라가면 멈춰서 헐떡거려야 하지만 인간은 달리면서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둘째, 아킬레스건과 둔근입니다. 인간의 아킬레스건은 강력한 스프링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상체를 지탱하며 추진력을 냅니다. 걷기만 하는 영장류에게는 없는, 오직 달리는 인간에게만 발달한 근육입니다. 셋째, 목덜미 인대입니다. 달릴 때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장치죠.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달리도록 태어났다. 고대 인류는 무기나 함정보다 먼저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사냥했습니다. 영양이나 사슴 같은 빠른 동물을 지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쫓아가서 쓰러뜨렸습니다. 달리기는 선택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본능입니다. 본투 레어는 또 하나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맨발 달리기와 미니멀리즘입니다. 맥두걸은 현대의 두꺼운 쿠션 러닝화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쿠션은 발바닥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 몸이 가진 천연 스프링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연스러운 뒤꿈치 착지를 유도합니다. 뒤꿈치로 착지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반면 타라우마라 부족은 폐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달립니다. 쿠션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발 앞부분이나 중간으로 착지합니다. 발 앞부분이나 중간으로 착지하면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가볍고 빠르고 부상이 없습니다. 맥두걸은 말합니다. 장비에 의존하지 마라. 당신의 발은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그 기능을 되찾아라. 타라우마라의 비밀은 달리기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식단도 주목해야 합니다. 맥두걸은 그들의 식습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가난한 것처럼 먹어라. 그들은 현대 스포츠 영양학이 권장하는 고단백, 에너지 젤, 보충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옥수수를 갈아 만든 피놀레, 콩, 호박, 그리고 치아씨드를 먹습니다. 특히 치아씨드는 달리기 음식이라고 불립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자기 무게의 12, 100까지 수분을 머금어 장시간 달릴 때 탈수를 막아주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조지 쉬언을 만나봅시다. 그의 책 러닝 앤 비잉은 러닝을 형 이상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고전입니다. 쉬언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 생각하고 정신을 통해 움직이는 통합된 존재다. 쉬언에게 달리기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 위해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이 크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운동을 숙제처럼 합니다. 살을 빼야 하니까, 혈압을 낮춰야 하니까. 하지만 쉬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뛰어놀듯이 성인에게도 순수한 신체적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달리는 동안 우리는 사회적 지위, 직함,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자아로 돌아갑니다. 달리는 동안 우리는 다시 소년이 된다. 그리고 쉬언이 남긴 가장 실용적이고도 철학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명의 실험 대상이다. 남들이 좋다는 훈련법, 식단, 신발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직접 달려보고 먹어보고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그 느낌이 의학 데이터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러닝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과 진화생물학, 철학을 넘나들며 러닝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하루키의 성실함, 실리토의 저항, 오츠의 리듬, 타라우마라의 본능, 쉬언의 놀이.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달리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고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달릴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문학적 감수성을 잠시 내려놓고 냉철한 과학자의 가운을 입어볼 시간입니다. 많은 러너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 러너스 하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30분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황홀경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엔돌핀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비드 린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엔돌핀은 분자 구조가 너무 커서 뇌를 감싸고 있는 혈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몸의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은 하지만 뇌에 직접 작용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엔도카나비노이드입니다. 이름이 낯익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마초의 유효 성분과 화학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천연 대마초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혈뇌 장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우리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혈중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물질이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온함을 느끼며 일시적인 황홀경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아주 타당한 설명입니다. 고대 인류가 사냥을 위해 몇 시간이고 달려야 했을 때 고통만 느꼈다면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뇌가 고통을 잊고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기에 끝까지 먹잇감을 쫓을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단순한 환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 러닝 중에 경험하는 무아지경. 이것을 뇌과학적으로는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고 설명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사령탑입니다. 논리적 사고,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과 자기 비판을 담당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남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내일 출근해서 뭐 하지? 이런 잡생각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게 급하다. 에너지를 운동, 피질과 감각 처리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급한 전두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꺼버립니다. 셧다운 시키는 거죠. 전두엽이 조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증발합니다. 오직 달리고 있는 나와 호흡만이 남는 순수한 행위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결이 느슨해지면서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엉뚱한 생각들이 충돌하고 결합합니다. 조이스 캐롤 오츠가 경험했던 문장의 흐름, 하루키가 말했던 공백, 스티브 잡스가 산책 중에 얻었던 아이디어, 이 모든 창의적인 영감은 전두엽이 잠든 사이 뇌가 자유롭게 춤을 추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러닝은 정신 건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증 치료제와 러닝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을 뿜어냅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먹이이자 비료입니다. 죽어가던 뇌세포를 살리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의 크기를 키워서 우울증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러닝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 중독입니다. 노르웨이의 연구팀은 러닝의 동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 확장입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달리는 긍정적인 동기죠. 다른 하나는 자기 억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달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러닝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부상을 입어도 멈추지 못하고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는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잊기 위해서인가?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을 통합해서 현대인인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안하겠습니다. 필 메피톤 박사의 이론과 타라우마라의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첫째, 훈련 시스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80 공식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180에서 빼십시오. 이 숫자가 바로 당신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입니다. 훈련할 때 이 심박수를 넘기지 마십시오. 이 구간에서 달릴 때 우리 몸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연료로 씁니다. 무제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쓸 수 있고 활성산소와 염증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80대 20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전체 훈련의 80%는 아주 천천히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하십시오. 오직 20%만이 숨이 찬 고강도 훈련이어야 합니다. 아마추어 러너들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빠르게 쉬고 너무 느리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달리는 용기. 그것이 당신을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둘째 주법과 자세입니다. 맥두걸이 강조했듯 케이던스, 즉 발구름수를 높이십시오. 분당 180회 내외가 이상적입니다. 보폭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발을 종종 걸음으로 빨리 구르십시오. 그래야 무릎 충격이 줄어듭니다. 착지는 뒤꿈치가 아니라 몸의 무게 중심 아래에 해야 합니다. 발이 몸보다 앞에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발볼이나 발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사뿐하게 착지하십시오.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고 척추를 곧게 세우십시오. 구부정한 자세는 호흡을 방해합니다. 셋째, 마음가짐의 의식화입니다. 조지 쉬언처럼 매일 아침 맥박을 재십시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평소보다 10회 이상 높다면 과감히 쉬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스타그램의 속도 인증, 거리 인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뿐입니다. 하루키처럼 러닝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양치질 같은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달리기 싫은 날에도 일단 신발끈을 묶고 나가는 것.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영양 섭취입니다. 가공된 에너지 젤, 스포츠 음료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타라우마라처럼 자연식으로 돌아가십시오. 훈련 전에는 가벼운 과일, 훈련 후에는 꿀물이나 고구마, 바나나 같은 자연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과 정제 밀가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라카미 하루키의 성실함, 앨런 실리토의 저항 정신, 타라우마라의 원시적 본능, 조지 쉬언의 철학, 그리고 최신 뇌과학의 발견들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수렴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달리기는 인간을 구원한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편하게 살아. 더 빨리 가. 걷지 말고 차를 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행위,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박차고 땀을 흘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원시적인 행위를 통해 가장 인간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화 생물학은 당신이 달리도록 태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신경과학은 달리기가 당신의 뇌를 치유하고 재조직함을 입증했습니다. 문학은 달리기가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함을 노래했습니다. 이 오디오가 끝나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신발끈을 동여매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도로 위에서, 숲길 위에서 당신은 실험적 개인이 되고 달리는 철학자가 되며 본능을 되찾은 사냥꾼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만날 것은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오롯이 빛나는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히길 원했다고 합니다. 작가이자 러너,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우리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기는 속도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모쿠렌스, 달리는 당신을 응원하는 러닝 큐레이터 Y러너였습니다. 길 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